우리 주변에는 군사 강국들이 존재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흔들었던 대표적인 몇 가지들이 있어요. 최상병 특검. 네. 그때 옆에 이준석 있었잖아요. 사람들 다 잊어요. 이준석이요. 어떤 걸 했냐면 딱 프레임 잡고요. 뭐 런종석 이런 거 프레임 잡죠. 딱 띄우고 민주당이 탁 던져요. 민주당 촉 받아가지고 그걸 빵빵 언론. 그러고 이준석은 싹 뒤로 빠져요. 박정훈 대령 옆에서 재판 받을 때마다 마이크 들고 이 섰던 게 이준석이에요. 아, 진짜요? 찾아보시면.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요. 왜? 이준석이 그런 짓 잘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그 비상계엄날 놀랐죠. 왜 안 놀랐겠어요? 놀랐어요. 그런데 막 가짜 사진들이 막 와요. 네. 제가 그 다음날 12월 4일 10시에 쇼츠를 올렸어요. 네. 비상계엄은 대통령,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그렇죠. 고유 권한이고 네네.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그렇죠. 그땐 반국가 세력 이런 생각도 사실 못했고 대통령이 판단하셨을 때 이거는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다. 비상계엄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쇼츠를 10시에 올렸어요. 네. 그러고 언론 기사를 봤는데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가 저랑 같은 내용을 했는데 쑥 사라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계엄 막 내란. 자, 그런데 그날 온 세상을 장악하죠. 전국적으로 현수막도 들이묻고 그때 내란 수괴 막 이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날 알겠어. 밤에 자 자료 다 뒤져보시면요. 네. 2024년 우리 그날 밤에요. 네, 12월 3일. 그러니까 12월 3일 그날 밤에 국회 안에서는요.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불법 비상계엄이다라고 했어요. 불법이란 불법이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내란이란 말도 한동훈이 먼저 했다는 것 아니요. 같은데. 국회 밖에서는요. 네. 이준석이 내란 제안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한동훈의 불법과 이준석의 내란을 촉 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 불법 내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때려 죽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석, 한동훈은요. 자체 발광 없어요. 얘네들은 숙주가 없으면 죽는 기생 정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이에요. 근데 이준석이 소멸할 때까지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이준석을 버텨왔던 하버드에 대해서 저 어마어마하게 공격받았거든요. 16건 고발.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은요. 그 사건의 본질에 집중을 못하게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해요. 메시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학력. 야, 네. 넌 하버드 못 갔는데 뭘 까? 그 하버드 간 사람만 까야 돼? 그래, 오케이. 하버드 깐 사람, 그 브레인들 와서 다 까고 준비, 서류 쫙. 그러니까 이준석 뺨고 지지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네. 해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도 지금 보면 자기 그 단계 게이트 가처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들키니까. 들키세요. 이준석도 자 들키니까. 하버드 학년 못 가요. 못 가죠. 아포스틸 공증가 저 100% 못 간다라고 봐요. 왜? 지 본인이 드러낸 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아니 필수 과목 이수 하나도 안 했는데 복수 전공이라고. 뭔 복수 전공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약간 경상도 사람들이요. 한번 걸리잖아요. 작사를 냅니다.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욕심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맞아요. 좀 다 내려놨거든요. 그래? 이재명 나와. 정청래 나와. 이준석 나와. 진실을 밝히자. 뭐 싸워가면 그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지난주 이 시간 아닙니까? 최수용 그 안기부 공작관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끌고 붙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최수용을 예를 들면 최수용 공작관을 고소 고발해야 되는데 전한길 뉴스로 고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 뉴스 방송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요 죽여야지 그들이 정권의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권의 연장을 끊어낼 수 있는 건 보수 우파들의 스피커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꼴보기 싫은 거 있어요. 저기 댓글 보시면 뭐 김영준 욕도 하는 거 이준석 들어왔어요? 이준석으로 안 만나고 이준석 보고 있나?
야, 니 좀 끌기니까 와서 지금 계속 보고 있지. 딴짓 못하고, 오늘 무슨 말 나올까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앞을 달고 전환길, 있는 것 같아요. 전환길, 그러니까 대표적인 스피커들 있잖아요. 100만 넘어가는 뭐 송창경 대표도 그렇고 네, 그렇죠. 속보식으로 엄청 올리고 사건에 대해서 핵심 잘 파악하잖아요. 그 전환길 거침없잖아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속 시원해요. 근데 이 파워가 커요. 제가 3년 동안 판 하버드를요. 그 하루에 이제서 누가 보시 뭐 하시노 하버드 이거 갖고 이제 다시 한번 불 붙인 거예요. 이 파워가 있거든요. 이재명도 보십시오. 그 뭐 현지 애지중지 현지 그건 말 못하고 최수영 공작가님 말 못하고 전환기를 네.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저게 가장 아픈 구석이구나 맞습니다. 생각해서요. 네. 애지중지 현지 누나 계속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주로 뭐 할 때마다 현지 누나를 자꾸 넣고 있어요. 근데 현지 누나가 지금 아까 엔추파춥스처럼 네.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를 안 타요. 근데 이게 타협이 되는 분들은 만일에 이게 뭐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타협을 한 저는 전환길 대표랑 마찬가지로 저는 많이 알리는 게 목표고 이 부정의 세력들을 알리는 게 목표지 내가 뭐 어디에 가고 어디 뭐 정치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뭐 다 들어와 이거거든요. 다 죽여봐 그런 거라서 댓글에 보세요. 그만 조금 전에 위에 댓글이 전부 뭔지 아세요? 김영윤 멋있다. 김영윤 최고다. 이 김영윤에 대한 칭찬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쁘다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몇명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28,000명. 28,000명 보고 있다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 전환길 이런 강한 스피커를 있잖아요. 물론 뭐 전환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있겠죠. 네. 네. 뭐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네. 대승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지방선거, 그다음 정권 교체, 윤석열 대통령 명예 회복, 다시 복귀는 사실상 그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근데 정이 떨어져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식물나겠다. 진짜 명예 이거는. 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전사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서포트를 해야 되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 제도권으로 많이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피커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키워줄 수 있는 건 누구냐? 국민들이거든요. 우파 국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힘이 진짜 막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무조건 댓글 그게 그 좌파들처럼 생활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못하겠으면 윤 아니면 2번 우리가 1번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1번이었어요. 2번은 밀렸다라는 거죠. 1번을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들 댓글에 뭐 2번 손가락 힘드시면 무조건 2번만 눌러서 댓글 많이 채워주시면 이게 우리뿐만 다 커져요. 우파가 커지면 좌파들은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분석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파들은요 왜 분열을 할 수밖에 없냐면 네. 각각의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 자유라는 거 존중, 네. 내 뭐 생각 이런 걸 펼치는 게 그게 기본 그게 허용하죠 또 서로에 그게 대해서. 세팅이 돼서 존중하고. DNA가 네.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걸 하나 딱 던져도 각각의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해석이 있고. 네. 그래서 분열이 된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예. 좌파들은요 안 그렇죠. 딱 던지잖아요. 네. 그럼 그것만 해요. 예. 그래서 좌파들 보면요 한 플랫폼 자체가 김건희 여사만 어떤 날은 왼쪽 귀, 어떤 날은 오른쪽 귀, 어떤 날은 이마, 어떤 날은 목, 뭐 집중 공격을 해요. 그렇게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그게 자기들끼리 막 눌러주고 띄워주고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는 계속 어떻게 그렇게 되면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안에 엔추파춥스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게 국민의 목소리다. 한동훈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단계 게이트 조작해가지고 이것을 언론으로 옮겨서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었잖아요.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체제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총선과 폭발은 없지만 선거와 사법, 언론과 행정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정상화라는 말이 쓰이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의 균형과 자유의 기준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시민이 아직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제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법의 독립은 체제 유지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법의 문자보다 의미가 우선되고 결과 중심 판단이 반복되면 신뢰는 흔들립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순간 법은 기준이 아니라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체제의 균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국민의 위치가 주권자에서 관리 대상으로 이동하는 순간 정치는 설명이 아니라 통제로 변합니다. 동의는 출발점이 아니라 사후 절차가 되고 반대는 의견이 아니라 문제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불신을 빠르게 키웁니다. 체제 충돌이 격화될수록 상대에 대한 낙인은 쉬워지고 대화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정치적 판단은 도덕적 선악으로 재단되고 다른 해석은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의 정치는 사라지고 힘의 정치는 강화됩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장기 권력 구조가 사회에 남긴 상처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균형이 무너진 체제는 단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결국 신뢰 붕괴와 극단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회복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시민 여러분, 행정은 체제의 혈관입니다. 좌익은 선거보다 먼저 행정을 노렸습니다. 공무원 조직, 위원회, 자문기구, 시민단체 연계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의 중간 단계를 장악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진행되었기에 더욱 위험하며 국민의 통제 밖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은 가장 장기적인 전장입니다. 좌익은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정답처럼 주입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는 축소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세대는 투표와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었고 자신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